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나비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온 박용관이라고 합니다. 위치 기반 빅데이터의 시각화와 지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아이나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뭐 블랙박스로 좀 블랙박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쪽의 업체고요. 어, 제가 쭉 봤는데 이제 몇 명 안 되는 외부에서 온 어, 발표자입니다. 제가 그뭐 오늘 할 얘기는요.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위치 기반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어, 이게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이렇게 쭉 다루다가 실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영역을 광범위하게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부터 약간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는 내용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정말 잘 될 수 있는가?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빅데이터 그리고 지도 그리고 뭐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먼저 얘기할 내용이 위치 기반의 이 빅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데이터에서 의미 찾아내는 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위치 기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일단 위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좀 센 법률 중에 하나가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돼버리면은 상당히 그 개발자로서도 힘들어지는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 일은 이제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뭐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가 멋있어요. 이뻐요. 그래서 이게 좀 아티스틱한데? 뭐 이런 부분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 빅데이터, 그 위치 기반의 빅데이터를 지도하고 엮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보이느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단히 많은 종류가 막 있는데 대충 요 아이콘 일종의 이 그림만 보시면 이게 이런 지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뭐 맨 위에 있는 닷댄스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위에다가 바 차트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보이는 지도들이죠.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전미에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지도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햄버거 지도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피자 지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좌측에는 미국에 갔었을 때 햄버거 체인이 많잖아요. 내 10마일 안쪽에 어떤 햄버거 체인이 많느냐를 가지고 쫙 뿌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피자 체인. 저거 자세히 보시면은 빨간 게 다 피자헛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피자 체인들을 쭉 찍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로 한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놓는데 이거를 대형 프린트 해가지고 걸어놓으면요 나름 또 볼만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조금 더 아티스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도인데 혹시 런키퍼라고 하는 앱을 아시나요? 이 조깅이라든지 달리기를 하는 걸 측정해주는 앱인데요. 그 런키퍼 앱에서 발생되는 위치 데이터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맨 옆 그 보스턴, 뭐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뛰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의 얘기는 그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보지? 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물은 제가 이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얘기해봤어요. 뭐가 필요할까? 쭉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 나온 얘기인데 먼저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 위에 뿌려야 되니까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 그 좌표와 그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GIS적인 라이브러리 툴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찍어봤어요. 예전에는 구글맵 많이 썼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구글맵 많이 썼는데 요즘에 구글에서 돈을 받는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또 카카오맵이라든지 네이버 오픈되어 있죠. 뭐 이런 부분들, T맵도 오픈 API라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냐면 맵박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가 있는데 사실을 막 하다 보면은 하나만 골라서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때 어떤 것들을 여러 개를 다루게 됩니다. 그들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 좌표하고 매칭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위치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칭된 데이터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간에 좌표라고 하는 걸 배우긴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 배워요. 위도, 경도 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그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은 그 좌표가 없어도 위치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코엑스다.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코엑스다라고 해버리면 위치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소 데이터. 이런 것들 위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말하고 리버스 지오 코딩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API를 가지고 사업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쓰는 API 중에 하나가 이 API예요. 지오 코딩, 그 다음에 리버스 지오 코딩인데 고유 명칭을 좌표로 바꿔주는 것을 지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표를 고유 명칭으로 바꿔주는 것을 지오 코딩이라고 리버스 지오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소라고 바꿔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소 자체는 유니크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시켜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도를 다루다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런 개념적인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했더니 되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개발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 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제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도는 이 디지털 지도는 그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점을 우리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POI라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선은 당연히 그 디지털에서는 노드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드 링크 되어 있고, 면 자체를 폴리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쉐입 파일, 쉐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폴리곤 덩어리들을 하나의 쉐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어느 영역까지 뿌릴 거야 에어리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축척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레벨 값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려워하세요. 레벨은 우리가 뭐 지도를 확대해서도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 POI를 콕 찍어주는 거를 밑에 있는 마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도가 서비스 될 때 이미지 한 판으로 가느냐? 그러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아까 폴리곤 덩어리들, 쉐입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 한 장을 아주 지도 한 장 자체를 딱 찍어내는 것, 한 장 자체를 이미지 하나로 딱 찍어내는 것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스태틱이라는 말을 써서 스태틱 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인데요. 이거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산이에요. 야, 이거 모르겠다. 사실 별건 없어요. 사실 별건 없는데 예전에는 별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위에서 딱 보다 보면은 여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WGS 198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쓰는데 구글 GPS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 이거 써요. 이거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좌표계가 표현되어 있는 게 위에 세 개하고 밑에 것도 좀 다르거든요. 위에 세 개는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지리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쭉 되어 있는 건 투영좌표계입니다. 지리좌표계 WGS84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 지리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를 타원체로 보고 그것 자체를 3차원에다 그냥 매핑한 데이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밑에 있는 투영좌표계는 우리 뭐 메르카토르 도법 뭐 여러 가지가 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타원체를 이렇게 평면으로 쭉 풀어요.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투영을 시켜서 하는 좌표계다. 그래서 프로젝티드라는 말이 붙는데 이 두 개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좌표계가 개발자들을 속썩이는 것 중에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나와 있는 맨 밑에 국립지리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또 좌표계는 이 투영 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요 두 개를 변환시켜야 될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런 정도만 있다라고 보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변형시키고 뭐하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다 공개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글에 찾으면은 이렇게 쭉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써라, 혹은 변환해서 써라 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좌표를 알겠는데 좌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좌표를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기본 내용이라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좌표를 읽을 때 포맷이 3개가 있어요. 도 포맷, 도분 포맷, 도분 초 포맷이 있어요. 여기 예제가 뭐 있는데 뭐 이 N이라고 있는 거 뭐 우리는 북위 37도 25분 뭐 12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게 있고 도분 포맷이 있고 도 포맷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맞죠. 우리가 도분 초까지 써주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보통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는 이게 힘들거든요. 도분 초 다 입력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 포맷을 많이 씁니다. 도분 포맷도 많이 써요. 도 포맷? 구글 맵에서 도 포맷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37.4203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포맷이 여기 있는 예제가 모두 다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도분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옆에다가 잠깐 적어놨는데 곱하기 60 뭐 나누기 60 해버리면은 소수점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산수니까요.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 이런 거 다 귀찮다. 기터브에서 지오스파셜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거 도분초 변환해주고 뭐하고 하는 것들 웬만하면 다 라이브러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좀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때문에 특히 이제 파이썬 쪽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심화를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면은 이 사람이 데이터를 좀 정말 좀 했다라고 하는 걸 딱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은 좀 하셨구나라고는 알 수 있는데 위치 데이터도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전처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하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만은 일단은 좀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자세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위치 좌표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 데이터는 무조건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데이터여야 돼요. 이 영역을 벗어난 데이터는 이거 이상한데? 자, 이게 실제 저희가 겪는 일인데요. 가끔 가다가 데이터가 현해탄이라고 그러죠. 부산하고 일본의 그 중간 사이에 데이터의 좌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좌표는 사람이 거기 날른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지? 잘못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그 GPS가요.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아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에서 이 데이터 자체가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한번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공간이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저기까지가 한 40m 될까요? 그럼 한 30m, 40m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30m, 40m 되는 공간에서 좌표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좌표들이 한 50개의 좌표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 그 50개의 좌표에 대한 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한 공간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전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의 영역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도의 영역을 결정하는 거는 딱 세 가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좌표하고요, 중점 좌표하고 좌상 우하 좌표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영역 사이즈를 결정을 해서 내가 지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게 되죠. 어디를 뿌려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축척. 아까 저희가 레벨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척. 넓게 볼 것이냐, 좁게 볼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축척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도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에 대한 영역 설정을 하는 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뿌려야 되는데 마지막 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출하면 좋으냐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 전달하고 방식의 문제거든요. 위치 기반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그 파악된 속성이 가지고 있거나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의미 전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아까 컨텍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위치는요. 근데 위치가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위치 자체는 항상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위치 좌표는 항상 시간을 갖고 있어요. 취득되어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위치 좌표를 누가 만들어낸지에 대한 주체라고 하는 이 위치 좌표를 만들어낸 주체가 있어요. 그다음 그 위치가 여긴 정말 위치 좌표가 많이 나오네라고 하는 빈도도 있고요. 어떤 위치하고 어떤 위치 사이에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이 있어야지만 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지? 어떤 식으로 뿌리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좀 수식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쫙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 인자만 그 고정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B에서
C라는 물건을 그러니까 B라는 곳에서가 바로 위치 데이터거든요. B에서 그러니까 B라는 게 공간 데이터잖아요. 이 B라는 공간 데이터를 고정을 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지도에다가 뿌려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생각을 가능한데 그 다음에 A는 이라고 하는데 A가 또 주체잖아요. 그 주체가 또 다른 그 위치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송파구에 거주하네. 또 A-는 그 강남구에 거주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송파구에서 왔네. 이 사람은 강남구에서 왔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커넥션 맵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플로우 맵이 중요하겠죠. 아까 같이 위치를 고정을 해버리는 케이스에서는 그 위치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지? 라고 하는 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파이 차트라든지 바 차트 같은 게 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뿌릴 때 지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 될까? 이거는 제가 뭐 디자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밑에 출처를 보시면은 스트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다라고 하는 혹시 앱을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앱인데 혹시 뭐 취미로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라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뿌려주고 막 하는 건데요. 그 스트라다에서 소위 얘기하는 그 되게 유명한 힙맵이라고 하는 거를 뿌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제 출처가 적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만 이렇게 뜬 거거든요. 이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요게 동일한 데이터를 뿌린 겁니다. 데이터는 동일한데 색깔만 바꾼 거예요. 그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런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어떤 거는 눈에 확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건 확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이냐. 얘는 쉽게 얘기해서 뒤가 검은색 판이고 얘는 뒤가 흰색, 아이보리색 판입니다. 이거에 따라 갖고 느낌이 완전히 바뀌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저희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아까 디자인의 한 가지 더 요소, 여기 데이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디자인은 이런 거예요. 지도 위에다가 내가 아까 마커를 뿌리거나 선을 하나 걷거나 뭘 하나 걷더라도 그거 색상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그걸 뭘 고민해요? 디자이너가 하면 되죠. 예, 디자이너가 하면 돼요. 근데 디자이너한테 그런 것들을 맡기기 전에 개발단에서도 하려고 하면 뭔 방법이 있을까? 있죠. 여기 이제 저기다 저의 출처를 적어놨는데 출처에 가면은 이렇게 그대로 뜹니다. 칼라 브로우라고 뜨는데 신시아 브로우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 펜스테이트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색깔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이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카토그래퍼,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지도를 그릴 때 이런 색상을 쓰면은 눈에 잘 띄어 데이터들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색깔 이렇게 딱 조합을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헥사코드라든 이런 것만 다 가지고 코딩을 하면 끝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갖고 잘 만든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보여주면 디자이너는 또 이거보다 더 이쁘게 만듭니다. 잘. 근데 뭐 데이터를 이런 식의 걸로 색상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가 진짜 이런 거 했었을 때 데이터가 많아져도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잘 동작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용 솔루션이 필요한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가 데이터가 잘 동작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용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지도를 뿌려내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타블로라고 하는 거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오스파셜 분석을 하는데 가능합니다. 예.
뭐 안 되진 않아요. 그다음에 카토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쓰는 케이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일단 준비를 할게요. 제가 아까 보고 온 거,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그 디자인,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 GPS 트래픽 맵을 만들어 보자.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하루 동안 내비게이션 수집된 그 1초 단위로 수집된 내비게이션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조정도 UV에서 약 2,300만 포인트. 그러니까 2,300만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보니까요. 그래? 어떻게 뿌릴 거야? 점 하나라고 하는 거는 봤더니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 GeoJSON이라고 하는 포맷을 씁니다. 지도에다가 점 하나, 피처를 하나를 GeoJSON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찍어요. 자, 2,300만 개의 GeoJSON을 찍어보자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지? 약 1,000만 개의 데이터를 강옥을 하니까 GeoJSON만 JS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개발자는 아시겠습니다. 텍스트잖아요. 그게 1.5기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넣어봤더니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브라우저에서 그려지는 게 안 됩니다. 못 그려요.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아주 간단한 거는 그 맵에서 그릴 때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영역만 타일링, 쪼개서 넣자는 거죠. 잘 쪼개서 넣자는 거죠. 그걸 쪼개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쪼개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9로 나눠갖고 필요한 데이터만 자 로딩하면 되겠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쪼갤 건데? 라고 하는 거 했죠. 자, 쪼개는 툴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 쪼개는 툴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그 유명한 맵박스에서 만든 툴이긴 한데요. 자기네들 데이터 위에다가 요 툴을 가지고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다 타일링을 할 수가 있는 툴이 있습니다.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건데요. 요걸 가지고 이런 게 있네. 쪼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쪼갠 데이터를 하죠.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야 없애, 지워버리자 라고로 해결했어요. 그래, 제거하면 되지. 이걸 굳이 다 뿌려야 돼? 두 번째,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인구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만, 수도권의 영역만 보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아까 같이 똑같이 지어봤더니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 3번이라고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걸 지웠더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봤던 게 우리가 각각의 GPS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density, 밀도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처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밀도를 가지고 많이 찍히는 곳에 대한 밀도에 대한 걸 계산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 있는 포인트는 가까운 포인트인데 디스턴스로 계산을 해서 이건 하나로 보자. 그래서 다시 밀도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좀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축척을 가지고 이렇게 쭉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떡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각각의 다시 노가다라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13개의 레벨 값, 축척 13단계를 지원을 하는데 13단계의 축척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아까 만들어놨던 어떤 덴시티라든지 클러스팅이라든지 이 옵션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쁘게 잘 보일까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고요. 이건 이제 지도 저희가 한번 그려가지고 쭉 해본 거예요. 아 그래?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크롬 화면에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를 제가 그냥 레코딩만 해가지고 아까 시간대별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 거는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도 밑에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뿌려지는 시간에 가서 전국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사실 원래 이런 사이트는 아닌데 약간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카메라 웍을 조절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부러 카메라 웍을 조절을 한 게 이 정도면 웹에서 속도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죠. 대전, 부산 갔다가 제가 왜 지도가 약간 그 아티스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름 보면은요 이뻐요. 분당으로 가서 저희 회사가 이제 판교에 있는데요. 그리고 갔다가 무슨 뭐 드론이 날아가는 것 같긴 한데요. 색깔이 약간 바뀔 겁니다. 이게 바뀌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레벨마다 색깔 조절을 하고 처리하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서울에 지금 있는 강남 쪽으로 해가지고 조망하는 걸로 해서 끝난 거고요. 지금 보신 데이터가 17시에서 18시, 그러니까 5시에서 6시에 가장 러시아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GPS 데이터의 덴시티를 가지고 찍어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상당히 지금 40분 동안에 되게 많은 노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빨리빨리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 이유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되는데, 약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맵박스에서 이걸 구현을 합니다. 저희도 이걸 처음 시작을 할 때, 맵박스 웹에서 구현을 했어요. 근데 맵박스는 이거 데이터 자체가 오픈 스트리트 맵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는 약간 좀 늦게 나오는 도로도 있고 안 나오는 지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 지도에다가 구현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유인 것 한데요. 이 토스트 NHN 토스트 서비스 중에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요 맵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맵스가 저희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이 API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를 넣어놨어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베타 테스트 중이라 가지고 베타입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아까 뭐 검은색 지도라든지 이런 건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그거는 기능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게 그런 것들 데이터를 올려서 실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아까가 제가 맵박스의 데이터 라이브러리까지 다 쓸 수 있게 저희가 좀 처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도 저런 거에 대한 걸 만들어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하느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에다 제 뭐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넣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이메일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쭤보셔도 되고요. 의견 같이 구하셔도 되고. 자, 오늘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